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박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실은 이 가을이 굉장히 깊어져가는 이 계절의 이 시간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또 계절에 있어서 시간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과 계절과 인생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양한 일상의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특히 모임이라든지 또 이런 강연 등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을 함께 느끼고 또 교감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실은 앞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크죠. 대구 경북의 문화예술, 거기다가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 2시간 만에 하라고 정해놨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또 제 능력 밖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대구 경북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런저런 자료를 모으고 또 그와 관련된 일을 좀 하면서 특별한 애정과 애착을 가지게 되었던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의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과 매력과 그 특별함을 같이 좀 느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큰 제목이긴 합니다만은 작은 이야기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실망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이야기,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일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이 계절의 특별함을 왠지 가을은 문화예술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 계절의 특별함을 등에 업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미리 전해드린 원고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의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오늘 이 화면에 올려놓은 것은 대구 경북의 문화예술이라고 하고 또 부제를 이상화 이야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대구 경북의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규모의 이야기를 이상화라고 하는 한 시대의 인물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상화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이상화는 교과서 시인이고 우리 지역의 시인이고 민족 저항 시인이고 다 압니다. 이상화의 시 몇 편쯤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몇 편쯤 일부라도 문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됩니다. 그만큼 이상화는 국민의 시인이고 또 우리 지역의 시인이고 민족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상화 이야기를 사실은 한다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을 1920년대, 30년대 시인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의 시인으로서 문화예술을 탐미하고 개척하고 실현했던 사람으로서 좀 새롭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특별히 용학도서관에서 기리의 인문학을 기획하고 그 중에 특별히 대구의 문화예술, 대구 경북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의 역사를, 지역의 문화를, 지역의 예술을 지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생산되고 또 실현되고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의 것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대구 경북의 그것은 우리의 모태입니다.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대해서, 경북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경북 학회라고 하는 학회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학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말 그대로 대구 경북의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단체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문이 있다고 잘 못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대구 경북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냥 지역명인데 어떻게 그것이 학문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역이야말로 모든 학문이 만나고 융합되고 통습하는 현장이자 텍스트이자 또 연구의 대상입니다. 지역은 그런 곳입니다.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곳이고 이전의 분들이 살아왔던 곳입니다. 그것이 연속되어서 수많은 문화와 예술과 삶의 다양한 양식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미래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지역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우리가 꼭 인식하고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아니, 그런 현장입니다. 아마 저는 용학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특별히 생각한 것은 그런 의미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대구의 문화예술, 대구 경북의 문화예술은 이 대구 경북의 정신 혹은 자양분, 더 나아가서 그들이 만들어낸 상상력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서 보다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그렸다는 것, 그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의 상상력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고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면 굉장히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고의 첫 부분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대구 경북의 문화예술은 한국 문화예술의 독창성이다. 그리고 가능성이고 미래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원고의 다른 부분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한 번쯤 읽어보시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대구 경북의 문화예술은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한국 문화예술의 독창성이자 현재이자 미래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큰 화두를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아직 이 PPT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싶습니다. 경북 영양에 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한양 조씨 집안이 집성되어 있는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있죠. 무슨 마을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주실마을이라고 합니다. 영양 주실마을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동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쯤 이 가을에 이렇게 여러 큰 단위로는 가기 어려울 것 같지만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한번 다녀도 좋은 곳입니다.
그 주실마을에 가면요. 마을에 가면 그 입구에 동구 이제 밖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을 입구에 가면 양쪽에 자그마한 숲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 초입에. 그리고 그 숲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시비가 하나 있고요. 시비가 하나 있어요. 또 왼쪽으로 가면 또 하나의 시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뭘까? 가까이 가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의 시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조시예요. 한양 조시입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는 맞습니다. 조지훈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조지훈 들어보셨죠? 그죠? 예. 조지훈의 대표적인 시가 뭡니까? 예, 승무라고. 어떻게 조금 읊어보실 수 있을까요?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라고 하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그 시를 썼던 조지훈 선생의 시와 또 조지훈 시인의 형님이 계셨어요. 그건 잘 모르시죠? 조지훈 시인의 형님은 조세림이라고 하는 제법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한때는 시대의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조지훈 시인이 이 형을 정말로 따랐어요. 이 형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형이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집에 가서 막 거기에 기대어서 형이 읽던 책을 읽고 막 그렇게 성장했던, 그래서 소위 문심도 키우고 또 세계에 대한 읽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조지훈 시인에게 조세림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친형이자 아주 특별한 자기의 스승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 조세림도 정말 시를 잘 썼습니다. 어쩌면 조세림이 살아 있었으면, 오랫동안 요절하지 않았으면 조지훈보다도 훨씬 뛰어난 시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일 뿐이고요. 어쨌거나 조세림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조세림의 시비가 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런데 이제 이건 좀 에피소드인데 왜 조세림이 그렇게 요절을 했는가? 정말 안타까워요. 조세림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좀 안 좋은 일에 엮여서, 그때는 좀 이래 의식 있는 지식인들은 민족 저항 운동을 많이 했고요. 그 일환으로 고향에 좀 와서 있게 됩니다. 그때 서울에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배웅하러 떠나는 길에 영양 읍내에 가서 막걸리를 한잔하게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 전날 조세림이 이를 뽑습니다. 치아를 뽑고 막걸리를 먹는 바람에 그게 도져가지고 결국 요절하게 돼요. 참 인생이라는 게 그 시대의 천재가 그 막걸리 한 잔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를 신경을 건드리고 나서, 이를 뽑고 나서 신경을 건드린 상태에서 그런 술을 먹으니까 좀 위험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자, 제가 왜 영양에 있는 주실마을의 조지훈과 조세림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마을이 특별하고요. 이 마을이 특별할 뿐더러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대구 경북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조지훈과 조세림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 집안에, 그 마을에서 나온 조씨들이 굉장합니다. 한때 이런 말도 했어요. 그 마을을 답사도 합니다. 많이. 하면서 누가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을이 얼마나 대단한 마을인가 하면, 이 집에는 어떤 사람이 태어났고 또 이 집에는 어떤 분이 태어났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 소개를 해요. 그리고 어느 집 앞에 가서는 이 집은 새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이 나오신 곳입니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할 정도로
그 마을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마을 계통적 역량이 굉장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마을 전체에서 학자와 교수는 물론 학자와 또 각 학계에 각 분야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한 5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수십 명의 인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실마을을 주목해 봅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선요, 주실마을은 무엇보다도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위계, 정신 이런 것들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남명조식과 한강정구와 태계 선생의 이 학파를 이어받은 핵심의 본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선 고려 후기 때부터죠. 후기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정신적 자양분을 축적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건요, 경북 영양만 그런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 특히 우리 지역이 대구 경북권이 이런 소위 말하는 남명과 태계 그리고 한강 정구 선생의 이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은 중심에 있는 지역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과거의 성리학, 전통적 사상, 고리타분한 그것으로 처리하거나 이해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신과 사상적 위계가 만들어 놓은 정말 요즘 애들 말처럼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 에너지와 함께요. 또 하나. 이 주실마을은 아주 특별한 일을 했어요. 세상이 바뀌면서요. 조선 후기로 넘어서면서 우리 내부로부터는 새로운 근대 시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세의 침입이 있었죠. 결국 우리는 식민지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과정에 주실마을의 어른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압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주실마을은 어느 지역보다도, 어느 동네보다도, 어느 마을보다도 전통적 사상과 정신에 철도한, 그 철저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스스로 머리를 깎습니다. 단발합니다. 단발. 새로운 마을에 근대 교육기관을 만듭니다. 실제로. 심지어는요, 집안의 과부를 개가 보냅니다. 누가요? 그 주실마을의 어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거 일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대의 주실마을이라고 하는 그 정신의 세계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흔들던 어떤 지배하는 그러한 어떤 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 양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실현한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소위 인물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길러진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정신의 위계와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도전적 생각들을 그 마을의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실마을을 새로운 마을로,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거기서 태어난 인물들이, 사람들이 시대의 인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된 겁니다. 어려운 시절, 누구에게나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시대를 그들은 그렇게 넘어서 왔습니다. 제가 대구에 혹은 대구 경북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하면서 난데없이 어느 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은
영양 주실 마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성주에 가면 어느 마을이 있고요. 또 고령에 가면 어디가 있고요. 대구는 없습니까? 방금 우리가 있는 이 수성에서 조금 전에 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 개동 선생과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사원 이런 인물들이 또 한강 정구 선생들이 금호강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학문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교류하고 성장해 갔는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 아까 했던 영양의 말, 주실마을입니다. 실. 예. 우리가 당실자 쓰죠. 예. 마을 실자.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전통 사상과 그리고 정신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적극적으로 바라본 그들의 이야기가 대구 경북의 문화예술을, 특히 근대 문화예술을 탄생시킨 핵심적인 에너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산동 아시죠? 계산성당 있는 곳 다 아실 겁니다. 거기가 서성로, 또 남성로, 요게 연결되어 있는 일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장관동이라고도 불렀고요. 고 일대, 지금 계산성당을 비롯한 고 일대, 요즘 흔히 근대 골목이라고 부르는 곳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고 일대, 그 골목을 중심으로 한, 지금 이상화 고택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골목 일대, 그 일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정신과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화와 문명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가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 이상화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계산동 일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 이상화 고택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죠? 아마 대부분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안 가보신 분이 계시면 요즘 좋습니다. 혼자 이렇게 좀 다니셔도 좋은 때입니다. 낮 시간이 되시면 다니셔도 참 좋은 곳인데, 지금 이상화 고택 그 맞은편에 서상돈 고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쪽에는 계산성당이 있고요. 뒤쪽에는 제일교회가 있고, 또 거기로부터 그 계산성당 나오는 거기로부터 대구역까지 이어져 있는 과거의 진골목, 긴 골목이라고 불렀던, 그걸 우리 경상도 말로 진골목이라고 하죠. 그 진골목을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읍성 내의 도시의 소위 틀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거기 종로길 아시죠? 종로. 그 종로길 한가운데 보면 화교 소학교가 있습니다. 그 화교 소학교 바로 옆에 종로 숯불 갈비집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굉장히 큰 저택입니다. 원래 지금은 막 나누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그게 서씨 집안의 대저택이었어요. 대저택. 지금은 다 쪼개져서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 달성 서씨 집안의 이 대저택과 지금 왜 경산 가명공원 있죠? 대구역 밑에. 그 경산 가명공원까지, 그게 가명이 있었으니까 가명공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산 가명까지, 달성 서씨 대저택에서 그 가명까지, 이 사이에 진골목이 있고요. 이 진골목이 왜 형성이 되었는가 하면, 그 시절에 지역의 대유지와
관청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일이 있거든요. 일이 생기거든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지고 그 근처에 있어야지 뭔가 생활의 편리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한 시간 동안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삶이 막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직선이라든지 깔끔한 그런 길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움막을 짓고 여기에 집을 짓고 좀 더 돈을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면 여기다가 좀 그럴싸한 집을 또 올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골목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나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골목이 생긴 겁니다. 실은. 그래서 대구 업성 내의 도시계획은 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라고 해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계산동, 지금의 계산동 쪽은요, 이 업성 내에 가장 바깥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서성로, 남성로, 동성로, 북성로는 전부 다 옛날에 성이 있었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성을 박중량이 이제 이렇게 붕괴시키고 그 뒤에 그 성이 있는 곳을 길을 낸 게 바로 그곳이죠. 이 길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계산동은 그런 공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 안과 밖을 넘나드는 경계 지점에 이곳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의미를 지립니다. 소위 인문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이 가지는 특별함을 이런 데서 찾습니다. 자, 그 일대가 그런 곳이에요. 저 안쪽에 달성서씨들이나 그분들이나 저기 감령 근처에 중심축을 이루었던 그곳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성 바깥과 안을 경계하는 그 어느 지점에 그들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대 도시로 넘어오는 과정에 중세에 유럽도 그렇고 어디나 다 성이 있었습니다. 성의 안과 밖 사이에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정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찌 그것이 그 특별한 업성 내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그 인물들만의 역사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집적하고 또 실현했던 인물들이 거기서 탄생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건 달리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의 역사, 대구의 정신, 대구의 생태, 대구의 삶, 대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힘이라고 하는 게 정답일 겁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너희들은 여기 와서 이거 공부해? 이게 뭐야? 첫 번째 이유는 교토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하대요. 알고 싶어 죽겠대요. 이건 거기에 아주 특이한 학생 한 명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경로로 교토 대학에 있는 학생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친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친구는 교토 대학에서 공부하고 네덜란드 가서 요리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시 교토에 와서 일하고 싶답니다. 왜? 교토이기 때문에. 교토에 와서 일하고 싶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토에 대한 청년들의 특별한 생각,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졌을까? 전 정말 그게 궁금하고 그걸 꼭 우리 지역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의 출발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고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상관없을 수가 없죠. 내가 발 디디고 생활하고 있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도 여기 아닌 곳을 꿈꾸고 삽니다. 요즘 우리 애들이 그래요. 이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괜찮은 회사를, 괜찮은 공장을,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정체감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 아는 게 중요하다. 정체감이라는 게, 정체성이라는 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도시에 살면서 이 도시의 매력을 느끼는 것, 내가 이 도시에 살면서 이 도시의 주인공이 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각을 키워주고요. 그런 감각을 연결시켜주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것. 이런 게 바로 저는 지역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정체성은 지역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의 문화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문화예술은 놀랍게도 우리 지역의 대구 경북의 이 문화예술은 놀랍게도 지금 현재의 문화예술을 만들어낸 모태이자 자양분이자 근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하고 또 새롭게 과제로 만들어 가야 될 일이고요. 한편으로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문화예술이 대구 경북을 만들어낸 굉장한 힘, 한국의 근대를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이상화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근대 전환기에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지리적, 환경적 또 문화적인 그런 변화들, 그 한가운데 이상화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좀 주목하자 이야기입니다. 왜? 이상화야말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한 몸에, 온몸에 품고 살았던 한 시대의 예술가였으니 말이죠. 우리가 그 이상화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여기 오신 분들 이상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이상화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한마디씩 해주시죠.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상화의 야사, 예를 들면, 그걸 저한테 팩트를 요구하시면 그냥 저는 야사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상화는 한 여인을 좋아한 게, 특히 유보아라는 인물은 특별하게 생각했던 건 맞고요. 그건 그가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 상황에서 대학살을 경험한 이후에 그에게 생긴 엄청난 생채기, 정신의 생채기와 관련이 있어서 그 인물이 좀 특별한 거예요. 이제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외에 그가 결혼하고 또 자식도 있고 이런 건 이미 다 아는 이야기고요. 과거에 이제 이 조혼 제도가 혹은 이제 집안 혼, 가문 혼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근대식의 소위 말하는 모던보이라든지 이제 이런 인물들, 신문화에 경험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감각들, 이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인물이 어디 한둘입니까, 사실은? 예. 아니, 대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백석 같은 경우 보세요. 시인 백석은 어땠습니까? 백석이 왜 통영에 가면 백석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통영 가면 백석 시가 있어요. 충렬산 밑에. 그 샘터에. 왜 난데없이 백석은 정주 곽산 그쪽 사람입니다. 정주 사람이에요. 자기가 썼던 최초의 시가 정주성이잖아요. 정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난데없이 남쪽 끝머리에 있는 통영에 충렬산 밑에 샘터에 자기 시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한 여인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백석시를 읽어보면 거기에 통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인을 찾아서 통영 가서 시 쓰는 겁니다. 나중에 자야 여사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이상화에게도 탄미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상화는 자기 삶의 어떤 경과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났던 평양에서 온 한 여인과의 이야기는
사실이고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결혼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상화의 시에도 있습니다. 소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생소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시에도 나오고 실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외의 이야기, 이상화와 여인들, 뭐 이상화의 여자들, 뭐 이런 식의 이 카피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읽을 일들이 아니죠. 그건 정말 시대와 한 개인의 상처와 아픔을 같이 좀 끌어안고 치열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 설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요, 나의 침실로의 수밀대의 젖가슴 뭐 이런 표현들이 강렬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화가 한때 굉장히 탐미적 사고를 가졌고요. 그 탐미는 자기가 그냥 소위 말하는 섹수얼리티에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한 시대의 사조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사조 이야기도 살짝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핵심이 아니어서 그것에 대한 그 감각을 느끼는 건요, 새로운 문명을 만나는 일과 같은 거였어요. 그 감각은. 왜 그 시대에 여러분 백조, 폐허, 창조동인 이런 말 들어봤죠? 장미촌. 꽁초오상순이 난데없이 장미라고 하는 걸 불러와요. 언제 우리에게 장미가 특별했습니까? 장미가 자생장미는 있지만, 장미를 우리가 물론 이쁘다고 하지만, 장미가 한 시대의 상징적 그런 꽃으로, 표현으로 등장하는 건 역대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장미를 난데없이? 왜 이상이 죽기 전에 죽을 때 이상한 소리 많이 했죠. 라일락 향기를 맡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에피소드로 듣지만, 실은 그들에게는 그 언어와 그 감각, 그 언어가 만들어낸 감각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과 덩치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었던 거죠. 1920년대 동인은 그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동인들은. 자,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상화의 생애 속에서 그걸 좀 바라보고, 이상화의 삶의 과정 혹은 그의 사상, 정신 이런 것들 속에서 그의 삶의 일부를 바라보는 건 괜찮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에피소드로 혹은 야사로서 그걸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건 오히려 우리를 해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예, 최근에 사실은 이상화 문학상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혹시 저는 이상화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훼손이 또 다르게 일어날까 싶어서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상화를 좀 정면에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화를 정면에서 바라보려면 꼭 봐야 될 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죠.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해서 눈 감고도 노래로 흥얼거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처음에 가져온 이유는 있습니다. 우선 이 시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은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네. 이거 제가 혹시 이걸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이 남의 땅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냥 2% 부족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는 국민시고요. 국민시고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세계 사전에 보면 이 시가 있습니다. 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로 올라와 있고요. 이 시와 함께 국가협회서라고 하는 시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사실 국가협회서는 친일시의 혐의를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시라서 조심스럽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상화의 이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 거는 자연 친화적이면서도요. 자연과 함께 시대를 노래한 최고의 절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 두 편의 시가 같이 공존한다는 것도 우리의 아이러니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어쨌거나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는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 시기에 이상화가 잃어버린 나라 그리고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정신, 잃어버린 언어에 대한 비분 관계를 자연에 빗대어서 노래한 절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학생들은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런 질문도 합니다. 저 들판은 그러면 어느 들판이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빼앗긴들의 저 들판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수성들. 이거와 관련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상화 선생의 동생인 이상백 선생이 썼는 수필에 보면요. 이 시는 여기 아니다고 해요. 어디다고 하는가 하면 지금 미군 부대 있죠. 남구에 있는 그 미군 부대 아래가 가수원 밭이었대요. 미군 부대 있는데 일대가 전부 다 앞산 자락이 가수원이었대요. 옛날에. 그 가수원 아래 자락에 있는 보리밭을 보고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상백 선생은 그렇게 수필에 적었어요. 근데 이상백 선생은 이상백 선생이 그 이야기가 꼭 맞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빼앗긴 노래도 보면 오는 것이 한가운데 지금 여기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보리밭이 나옵니다. 시의 일부에 보리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보리밭 어디지? 찾아봤습니다. 그 시절에 대구에서 이 일대에 보리밭이 가장 많았던 곳이 어디지? 물론 덜한길 맞습니다. 덜한길 맞고요. 덜한길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성 밖에 나오면 전부 다 보리밭이다. 그러니까 동문 쪽으로 나가서 신천까지 갈 때, 지금 신천, 방토까지 가는데 보면 전부 다 보리밭길 걸어갔답니다. 그랬대요. 그 보리밭 어디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있는 수성구냐, 남구냐, 심지어 서구냐. 그거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빼앗긴들은 이상화라고 하는 지역에 고뇌하는 지식인이 그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부터 느낀 이미지입니다. 대구 이미지입니다. 그 대구는 그때 우리 일제 강점 시기에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한가운데입니다. 그게 대구입니다. 그게 대구 이미지예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도시. 그 도시 한가운데 한 청년이 썼는 시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게 어디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성 밖에 바로 나오는 신천 가는 길, 그 길이어도 됩니다. 그 길을 걷는 지금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거기 됩니다. 제가 여기 수성 상하동산에
요 수성문 밑에 상화동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글을 몇 개 좀 써놨어요. 제가 쓴 글이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입간판처럼 세워놓은 거 있어요. 이상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시도 써놓고 하는 거. 예. 그거 제가 어쩌다가 제가 써놓은 글인데 그게 하여튼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거기 그랬습니다. 그랬을지 모른다. 실제로 이상화 집안의 그 백부였던 이희루 선생 우연서로 만든 분요. 이희루 선생의 집안의 땅이 실제로 이 황금 들판에 있었거든요. 이 들판에 있었고요. 이 들판을 이 논을 자주 왔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화가. 그래서 그때만 이 축조되었던 이 저수지, 이게 넓은 들판이 있으니까 이 저수지가 이 들판이 저수지와 함께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봤던 이 들판을 보고 그 시대의 비분 관계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우리 땅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 일하고 있는 농사 짓고 있는 저 백성들의 삶이 거기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 고통받고 있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기 맞고요. 그래서 여기 맞고요. 혹시 이상화가 지금 미군 무대에 있는 그 근처 앞산 산행을 하고 안전항이 쪽에서, 안전항이는 옛날에 물 맞으러 가는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의 안전항이하고는 전혀 다르죠. 물 맞으러 가는 곳. 그곳에 가서 친구들하고 약주 한잔하고 내려오는 길에 바라봤던 그 넓은 보리밭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는 그래서 대구라는 곳에서, 아니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한가운데 대구라는 곳에서 한 시대의 청년이 비분관계로 쓴 놀라운 절창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니까요. 특히 대구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저 비분관계를 썼던 이상화의 후배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최소한 대구에서 이상화를 떠올리고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로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봄에 밑줄 그어서 광복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생각 안 납니까? 아니면 이육사의 광야,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밑에 밑줄 그어서 독립군 이랬어 안 그랬습니까? 예, 그랬던 기억 살짝 나는데 봄 보고 그랬죠.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저건 그냥 광복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렸어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달리 말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빼앗긴더라서 우리가 우리가 별을 빼앗기면 우리에게 영원한 봄은 없다. 봄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피 맺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제강점의 한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대 지식인들은 이랬거든요. 당대 지식인들은 그 시대의 민중들과 묵계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 우리가 공부시켜 줄 테니까 민족을 새롭게 부흥시켜라 라고 하는 묵계가 있었어요.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세월은 점점 지나가잖아요. 3.1 운동을 이상화도 굉장히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금도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 역사를 겪고 나서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 지역의 지식인들은 점점 좌절합니다. 1907년에 국제보상운동을 통해서 지역의 수많은 지식인과 지식인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했던 역사가 있고요. 3.1 운동, 우리는 3월 8일을 했지만 운동의 역사에 이상화를 비롯한 인물들이 참여하고 뭔가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안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미당 서정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친일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랬습니다. 나는 그때 일제가 영원할 줄 알았다, 솔직히. 그리고 이런 말이 있었다. 종로바닥에 파다했는데 시베리아를 일본이 점령하면 총독으로 조선인을 보낸다고 하더라. 그래, 1국민으로 못 살지만 2국민으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대요.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무서운 건 그겁니다. 무서운 건 그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잠시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되지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힘이 없어서 순간.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 왜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 하나 안 있었습니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가 이런 말을 하죠. 나라를 잃을 수 있다, 실수로. 근데 저항하지 않고 나라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 이래요. 우리가 힘도 없는데 저항한들 뭐 하겠어? 저항한들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 계란으로 파헤치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나는 그 말이 엄청나게 와닿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면서 나라를 잃는 건 다른 문제다. 그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덜을 빼앗겨버리면 영원히 봄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절규를 이상화는 어디서? 대구의 들판, 우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한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이거 몇 년 전일 것 같습니다. 이거 9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90년, 95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 시. 어떻게 생각하면 긴 세월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돌았으면 뭐 그런 건데요. 그래요. 그때 여기 이 자리에 있던 그 한 청년이 부르짖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또 하나 이 시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여겨야 될 것. 또 하나는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덜 맞고 채도 인사를 해야지라고 하는 19절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안 담았는데요. 예.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이래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깝치지 마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재촉하지 마라. 그런 뜻 우리는 다 떠올리죠. 그 말하는 순간 머릿속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경북 북부 봉화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까요? 아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네. 지역 토속어가 지니고 있는 뭐 방언이라고 부르고 사투리라고 부르고 등등으로 부르는데 저는 전통 향토어, 토속어 이런 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것이 우리가 쓰는 어떤 언어의 핵심으로 쓰인다는 건 굉장히 특별합니다. 앞서 제가 백석 이야기를 했죠. 백석은 시에 어느 지역의 방언을 주로 사용했습니까? 평북 지역, 평북 지역의 방언을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고 시 전편을 다 백석의 시를 읽어보세요. 백석 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에 해독이 안 됩니다. 해독이. 그 이유가 자기 고향의 언어, 토속어를 가지고 시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백석은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일본에 가서 영문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오야마에서. 그런데 말 그대로 시대의 모든 보입니다. 그리고 잡지사에서 일도 하고 학교 선생도 하고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보다도 뭐 우리 시대 언어, 현대어, 뭐 서울 언어를 많이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왜 그는 시에 자기의 고향의 토속어를 부분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전편으로 깔아버립니다. 완전.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는 왜?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백석의 시를 30년의 시의 최고봉이라고, 정신의 최고봉이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방금 우리가 했던 겁니다.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요, 단어를 이야기하면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언어 공동체가 하나 딱 생깁니다. 제가 정지 이랬습니다. 야야, 저 정지 가서 물 좀 떠와라. 정지 뭔지 아시죠? 혹시 저기 뒤에 계신 분, 저 선생님, 혹시 정지가 뭔지 아십니까? 정지. 방금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 잘 모르죠. 스탑이 아니에요, 스탑.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세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참 재밌죠. 정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부엌. 이건 지역과 세대와 문화를 딱 응축시킨 어쩔 수 없는 공동체예요. 이거 붕괴시킬 수 있습니까? 일제강점 시기에 자기들이 아무리 언어를 쓰지 말라고 한들 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언어 공동체, 상상의 공동체,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못해요? 이거 손 못 댑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백성은요. 이상화는요.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혹은 나의 고향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언어를 소위 지상화시킨 겁니다. 그 언어를 최고의 언어로, 최고의 시에 최고의 언어로 올린 겁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이야기예요. 이쯤 되어야 진짜 시로서 저항하는 시인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언어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이상화의 생태계와 DNA와 우리의 DNA가 만나는 것 같지 않아요? 대구라고 하는 곳에서 그 언어를 통해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각을, 이 느낌을 우리만 알면 안 돼요. 최소한 지금 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대구 이야기를 좀 하자고 제가 이상화 이야기를 하면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바로 대구의 문화예술입니다. 이상화의 흔적들은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이상화의 흔적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시는 이 시는 시비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이상화 고택에 있는 겁니다. 고택 안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건 어디일까요? 가운데 맞습니다. 예. 이게 달성공원에 있는 상화십입니다. 상화십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럼요. 김소원 선생이 여기에 힘을 실었고요. 힘을 실었고,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상화한테는 큰 아들은 용이는 일찍 죽고, 그러니까 이승이라고 딸이 있니 없니 말이 많아서, 그런데 딸도 사망을 했는 걸로, 그리고 이충이, 이태희 이렇게 있죠. 그게 그 아들이 이 역할을 많이 했고요. 실은 이 글을 쓰는데 큰 역할을 했던, 글씨로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또 계십니다. 그게 바로 또 대구의 역사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중농 서동균이라는 분입니다. 문인화가로, 문인화 대가죠. 선생이 여기에 또 참여를 했고, 이런 대구의 역량들이 여기에 또 이 시비 하나에 다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이야기만 하더라도 아주 특별해요. 왜 여기에 나의 침실로라고 하는 시가 실려 있는가? 이상화의 시를 기리는 시비에 왜 나의 침실로, 앞서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좀 약간의 섹슈얼리티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시를 왜 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죠. 왜 나의 침실로?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상화의 시의 백미, 핵심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이 시비를 건립할 때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감각, 생각일 수도 있고요. 다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와 관련된 대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돈나 나의 침실로 이렇게 되죠. 마돈나가 누굽니까? 마돈나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상화가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형식적으로 공간적으로 우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근고등학교, 지금 대근고등학교 어디 있습니까? 달서구에 있죠. 그 서부정류장 저쪽으로 나가는, 맞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원래는 어디 있었습니까? 대근고등학교가. 맞습니다. 이상화의 집 고택, 이상화는 1930년대 접어들면서 시를 거의 안 씁니다. 술을 많이 마셔요.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그래서 죽기 전까지 거의 술 먹다가 죽습니다, 정말. 이런 말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 사이사이에 영시 번역도 조금 하고 일부 하는데, 이상화의 영시 번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은 2000 몇 년입니까? 그때 1만 점을 도난당하잖아요. 1만 점 정도를. 얼마 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이희로 선생 집안에 있던, 창고에 있던 거, 그게 오랫동안 일을 해주셨던 할머니께서 어떤 사람의 꼬드김에 의해가지고 그걸 다, 참 기가 막혔어요. 그죠?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상화의 흔적들이 상당 부분 실려나갑니다. 어쨌거나 그때는 주로 시 창작도 일부 했지만 시조 같은 건 좀 쓰기도 하고요. 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상화의 시가 68편 정도 시만, 그러니까 영시까지 포함했어요. 정도라고 이야기를 흔히 해요. 조금 더 있을 거라고도 말하고요. 뭐 왔다 갔다. 근데 다 확정된 게 아니어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의 명성에 비해서는 시가 너무 적죠.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당연히 더 있을 겁니다. 그가 세상에 내기는 싫고, 하지만 시인이 시를 안 쓰고 견뎌 살 수가 있겠어요? 썼겠죠. 그냥 쓰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쌓아놓고 뭐 사라진 것도 있고, 그 일부는 그쪽에 들어갔을 것 같고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 직접 시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 전에도. 그런데 분명히 어딘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성모당이 바로 대공고등학교 있는 곳이죠. 그 성모당이 있는 곳입니다. 이상화의 집에서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모당 일대가 옛날에 가수원이었거든요. 거기도. 가수원이 있는데 그 가수원의 주인이 누군지 압니까? 서상돈입니다. 서상돈이 우리가 성모당 만드는데 자기가 헌납했잖아요. 그 땅을. 헌납한. 물론 집안이 그런 집안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서상돈은 하여튼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대구에 그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집안이 그랬고요. 어쨌든 그래서 서상돈 집안 뭐 당연히 잘 알고요. 이상화는. 그래서 대근학교, 그런 교남학교 선생도 하고 대륜학교 선생님도 하고 했지만 하면서 대근학교하고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대근학교 근처에 많이 왔어요. 특히 술 마시러. 그리고 성모당에 와서 늘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힐링을 하는 거죠. 그게 그의 산책 코스이기도 하고 일상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봤던 마리아 이미지, 느낌. 이게 나의 침실로라는 시를 쓰게 된 동기이고 시작이었다. 공간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대구의 곳곳의 공간에 이상화의 흔적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건 너무나 특별한 일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감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대구를 알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 이상화를 왜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상화의 시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 속에 있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마돈나 나의 침실로라는 시는요. 섹슈얼리티의 탐미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탐미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섹슈얼리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원형을 말하는 겁니다. 존재의 원형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수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이면서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를 찾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형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에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하는 초인이 있어 초인 밑에 독립군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 시를 정말 추락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주의 아니면 시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시는요, 그보다 훨씬 더 원대한 겁니다. 이육사가 공부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육사가 받았던 정신적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육사는 우주를 생각하는 존재였어요. 광야라는 시는 세상이 처음 열리는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시에. 그렇게 아예 써놓고 있잖아요.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민족적 단위에서 우주적 단위로 펼친 거예요. 나의 침실로라고 하는 건 그 시대에 대구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성장하고 그러고 소위 문화와 문명을 흡수한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존재했느냐라는 거예요. 자유로우면서도 유연하고 그러면서도 순수한 그런 존재를 끊임없이 갈구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상화만 그런 줄 압니까? 이상화가 백조 동인이 되죠. 그때 이 현진건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요. 현진건의 작품을 보세요.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보여준 놀라운 여유를 한번 보세요. 고달픈 20년대, 30년대의 식민지적 삶을 도대체 그 빈곤의 한가운데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풍자와 여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거 여기에 우리 한국의 자양 정신이기도 하지만 여기로부터 출발한 정신이에요. 이상화도 그런 존재입니다.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를 그리고 그것이 이상화 시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핵심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세운 시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상화의 고택이 있고요. 사실은 이 고택 골목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알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몇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그 끄트머리에서 좀 개인사입니다만은 제 장인 어른이 태어났어요. 그 끄트머리 집에서. 어릴 때 이상화를 보고 자랐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꼬치꼬치 캠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어른이 경상도 분이라서 이야기를 많이 안 해줍니다. 그냥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조금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말아요. 그런 어른이 계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그때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화의 가족들이네요. 왼편에는 어머니 김신자 여사 어머니시고요. 특히 이게 좀 특별합니다. 이분이 누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상정 장군입니다. 이상정 장군. 그러면 요 이상화 맞죠? 이분은 누굴까요? 가운데 있는 여성분. 여성 이미지 맞죠? 여성분. 사진이 희미해서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저보다 더 많이 아시죠? 겁납니다. 권기영 여사. 예, 맞습니다. 이건, 이상화가 이제 만주로 형을 만나러 가죠. 돌아와서 다시 또 구금이 됩니다만은, 그때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이게 좀 왜 특별한가 하면요. 이건 에피소드이기도 한데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정 장군이라고 부르죠. 독립군
장군을 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중국군에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정 장군은 그래서 만주벌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가로질러서 어디까지? 중경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낭동굴 서역 가까이까지 갑니다. 이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기계를 펼치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자기의 예술의 혼을 불태웠던 정말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이상정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자기는 또 돌아오면 구금이 되거나 맨날 저기서 살아야 되니 떠날 곳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한계도 느끼고 그러면서도 벗어나고 싶고 그 갈등 속에서 굉장히 번민하면서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상정이 자기는 이제 집으로 못 가니까 돌아오는 이상화 편으로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확실한 팩트는 아닙니다.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상화에게 두루마리를 하나 줍니다. 두루마리를. 이 두루마리는 어떤 건가 하면 이상정 장군이 도낭동굴에 가게 됩니다. 막고굴이라고 하는. 그 도낭동굴은 잘 아시다시피 당나라 전후부터 있었던 고서적과 문헌들이 막 쌓아놓은 곳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되잖아요. 최근에 뭐 도낭에 대한 관심이 다시 유홍준 교수가 막 또 소개하면서 떠오르던데, 어쨌거나 거기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그 두루마리에 뭐가 써여져 있는가 하면 금강경이 써여져 있습니다. 불교 경전인 금강경이. 근데 이 금강경은 석가모니의 제자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시대에 쓴 글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여기에 도낭에 들어와서 나중에 이상정 장군이 하나 가지고 오게 되는, 그걸 동생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걸 고향을 이제 대구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상화는 고달픈 또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두루마리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생각해보다 상당히 귀한 거죠. 석가모니 시대의 불경 경전이니까 무슨 그런 거니까. 그리고 사라졌는데 어느 날 어떤 국문학자가 그 근처에, 국문학자 이제 대학의 교수로 있는 어떤 국문학자가 그 근처에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우연히,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왜 중앙파출소라는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골목이 하나 있죠. 화방도 많고 했던, 다방, 화방 이런 게 많았던 그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이 전부 다 고서점이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고서점 다 거의 사라져 버렸지만, 일요일 날 슬리퍼 신고 이분이 별 할 일도 없으니까 이제 고서점을 설렁거리는 거예요. 배운 게 그밖에 없어서 돌아다닙니다. 다니다가 보니까 눈 밝은 사람은 보인다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우연히 두루마리를 봤는데 이게 이상해.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읽어보니 역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좀 더 고정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이거 보통 놈이 아니야. 그래서 주인한테 슬쩍 묻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형편을 보이면 저들이 서생이 있겠어요. 그래서 50원. 그때만 비쌌대요. 그래도 50원이었는가 하여튼 그랬답니다. 근데 이 어른이 50원이 없었습니다. 돈 좀 있는 제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걸 사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그 주인이 사기라고 난리를 칩니다.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그런데 이거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산 건데 못 본 자기가 잘못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만일에 거기 있었으면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흘러서 제가 있는 영남대학교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옛날에 청구대학이 만들어진 청구대학이 이제 영남대학교로 바뀔 때 그때 왔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도남 조윤재 박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남 선생이 영남대학교에 계셨거든요. 계실 때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어문학과 1호, 경성제대에서 조선어문학과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교수 5명, 학생 1명, 1회가. 그 1회생이 바로
도남 선생입니다. 도남 조윤재 박사입니다. 그 제자가 저희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 모신 거죠.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상정과 이상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 대구 이야기 하려고요. 그래요. 참 미안하죠. 그 만주벌판을 중국 대륙을 달리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도 동생과 고향은 있는 거예요. 그에게 뭔가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특별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인지상정, 가족 마음, 이미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는요. 그리고 시대의 정신은 이러한 관계와 이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게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화 이야기 중에 저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의 대구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야기를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상화의 친구들, 이 사람이 누군지 밑에 써놨죠. 예, 현진건은 아버지가 우체국을 하셨어요. 옛날에 우체국은 대단한 겁니다.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체국은 권력입니다. 우체국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제법 괜찮은 집안에서 좀 금수저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작품을 썼어요. 특이하죠. 이분 누군지 압니까? 이분이 바로 중농 서동균이라는 분입니다. 중농 선생은 문인 화가로서 유명하고요. 이 서동균과 이상화는 아주 특별한 사이입니다. 최근에 아마 조만간 한두 달쯤 뒤에 아마 세상에 알려질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상화와 서동균과 또 최현구라고 있습니다. 최현구는 최현배, 한글하자 최현배 선생, 울산 출신의 최현배 선생의 동생인데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최현구 선생의 관계에 얽힌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서동균은 말 그대로 이상화를 너무너무 사랑한 예술가예요. 서로가 서로를 좋아했죠.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상화와 함께하는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글 곳곳에서 만날 수 있고요. 또 그리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분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낯설 겁니다. 이분이 바로 백기만 선생입니다. 백기만. 사실 대구 문학사에서 백기만 선생을 모르면 안 돼요. 백기만 선생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화와 이들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살림을 살았던 대구의 근대 문학의 살림을 살았던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분이 시 뿌리는 사람들 그리고 고월과 상화와 고월 이런 책을 펴내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자, 이 외에도 이상화의 친구들은 많지만 현진건과 서동균과 백기만과 같은 이런 시대의 인물들이 이상화와 함께 교류한 것도 교류한 것이지만 동시대에 대구의 그 공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고 고뇌하고 쓰고 표현하고 나누었던 겁니다. 그 시절이 얼마 기간이나 10년 내외입니다. 10년 내외. 물론 생애 전체를 다 합하면 좀 다르지만 그들이 중심적으로 일을 했던 때는 10년 내외입니다. 10년 내외 그러니까요.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상화의 저작들이라고 그런데 시뿌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뿌리는 사람들 상하와 고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른가는 나중에 유고집으로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이런 작품들이 이상화와 관련된 저작들입니다. 이상화의 저작들은 이거 말고
뭐 많습니다. 뭐 따지자면 온갖 끝으로 다 버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뭐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상화와 앞서 제가 대구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상화가 대구에 대해서 쓴 작품들도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구 행진곡입니다. 대구 행진곡의 요 내용을 조금 볼까요? 앞으로는 비설산, 뒤로는 팔공산. 그 한가운데로 흐르는 금호강 물, 쓴 눈물, 긴 한숨이 얼마나 샜기에 밤에는 밤, 낮에는 낮 이리우나 달구성, 달성이죠. 달성, 숲 그늘 우거진 도수원, 방천, 대구 감명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공간,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이상화와 똑같이 묻어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를 이상화는 여기서 살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썼고 이런 노래로도 지었습니다. 그게 이상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남학교, 대륜학교 교가입니다. 대백산, 낙동강 이야기가 나오고요. 골고래 샛별이 되라. 이건 어느 교가에나 이런 게 다 한 대목 있죠. 예. 이상화가, 그러니까 제가 제 그 집의 놈이 대륜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너가 옛날에 너가 학교 선생님 중에 유명한 분 계실 텐데 누군지 알아? 미안합니다. 제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바뀌었겠죠. 그런데 조금 바뀌었는데 이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런 들었습니다.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런 말은 좀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약간씩은 바뀌었어요 싶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한때 대륜학교 교가로도 불려지고 실제로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상화와 이육사 다 이 대륜학교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교남학교는 제일교회 잘 아시죠? 제일교회 맞은편에 교남 YMCA가 있습니다. 건물 지금은 그게 조성이 되어 있죠.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도 강의를 수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고 그게 굉장히 지금은 보면 자그마한 건물이지만 과거에는 그게 시시한 건물이 아니었대요. 시대를 앞서갔던 그 패션을 자랑했던 그런 건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화와 관련된 대구의 흔적들, 대구의 이야기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미 익히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상화의 흔적들, 또 이상화라고 하는 시대의 인물을 통해서 대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상화가 살았던 대구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될 대구라는 사실. 그래서 이상화의 감각과 정신과 그의 삶의 경과들과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대구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이상화 중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문화예술을 백화점식으로 쭉 설명해도 나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양해를 바랍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